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5차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용균입니다. 오늘 제115차 통일학 포럼에서는 강희석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님을 모시고 제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강혜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2017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후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연구 중점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학술연구 교수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학과 조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강 교수님께서 주로 발표하신 논문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 민족주의, 민족주의론, 김정은 시대 통치 담론, 그리고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 통치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박수와 함께 강혜석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진주교대 강혜석이라고 합니다. 어, 그,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북한의 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제가 사회 맡아주신 김용근 교수님께 소개하셨다시피 저는 17년에 정치학과에서 북한의 민족주의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청중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말에 또 그 무게가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9차 당대회 또 그 이후에 15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를 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또 그에 따른 대외 정치, 대외 전략 그리고 그에 유관된 군사 부분과 또 경제 부분에 연결된 논리적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이 구차당 대회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거대한 어떤 그 전략적 차원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요. 어,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기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관과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췌해온 김정은 총비서의 개회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라고 이 상황 판단을 하고 있고요. 5년 전에 우리가 혁명 앞에 조성된 최악의 난국을 자력으로 타개하고 전진과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 각오를 가지고 제8차 당대회를 소집했다면, 그러니까 5년 전에 8차 당대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결의와 방어적인 의미지만 뭔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오늘은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해서 제9차 당대회를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낙관, 자신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어찌 보면 9차 당대회로부터 시발된 북한의 거대한 전환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전선동 비서로 취임한 리란 같은 경우도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사탕이냐 총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신념이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되고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승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고위층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낙관과 자신감에 차 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
직관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한을 포함한 많은 정치 체제에서 우리가 이 권력의 어떤 직관적인 그 이미지를 사실은 이런 그 정치 상징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들이 이 북한 정치 체제 내지는 정치 권력의 어떤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김일성 주석이 그 깃발에 아주 그 상징적으로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제6차 당대회고요. 이것은 1980년에 개최가 됐던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7차 당대회에서 두 사람의 초상화가 연단의 한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그 자세히 보이시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기 밑에 중앙에 거대한 책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뭔가 되게 위계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의 그런 권위가 느껴지는 무대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를 보시면 드디어 그 초상화가 사라지게 되고요. 어찌 보면 그 7차 당대회 그것보다는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의 그런 어떤 그 안정감 있는 그런 무대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차 당대회에 오시면 어떤 위계감 같은 것들보다는 뭔가 수평적으로 일관된 어떤 그 좌석 배치를 보실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맨 앞에 보면 포디움이라고 하죠. 그 중앙에 연단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성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 1단계 초기 당대회, 그러니까 80년에 개최됐던 6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리스마의 직접 현시라고 해서 김일성의 초상과 당기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그 창건자 개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제도나 조직을 매개하지 않고 아주 직관적이면서 상징의 밀도보다는 인물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죠. 그러던 것이 7차 당대회에 가서는 이게 2016년에 개최가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초상화가 있는데 이 이중 초상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권위의 근거를 개인에서 혁명과 혈통 그리고 역사적 계승으로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된 무대와 군중 배치를 통해서 혁명의 서사를 집단적 공유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와서 비로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이게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권위의 시각적 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초상이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의미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바로 당 마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수평적 정렬과 대칭적 공간 구성이 권위의 표상이 혈통이 아닌 규범과 정책을 결정하는 당, 조직, 체계 그 자체로 이동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8차 당대회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법치국가였습니다. 법치국가야말로 규율과 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제8차 당대회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북한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차 당대회에 와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아까 그 수평된 어떤 배경을 뒤로 하고 가운데 포디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앙 단일 연단 구조를 통해서 지도자가 상징적인 중심이 아니라 발언과 지시를 수행하는 통치 행위자로 등장하죠. 일종의 CEO 같다고 할까요? 행정부에서 많은 논의와 제도화된 어떤 그런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치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대표해서 절차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국가적 의사결정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이번 어떤 그 9차 당대 무대의 핵심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이 최소화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가회의
또 국회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계층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동원의 집회가 아니라 회의, 심의 집행 구조인데요. 이 자세히 또 보시면 그 어떤 지도부들 간에도 사실 의미가 그 나름대로 위계가 있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9차 당대회 무대를 보시면 사실 계층은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은 뭔가 수평적인 의미가 좀 더 강조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근거가 제도와 행정적 리더십으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칭 구조나 질서와 규칙의 강조, 합리적이고 지도적인 권위의 시각이 어, 언어들이 시각적으로 텍스트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화, 규율화, 합리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안정적으로 그 이미지화되고 있는 우리가 모습들을 우리 무대 연단에서 그 당대회가 개최됐던 연단에서 디자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8차 당대회와 9차 당대회 변화를 숫자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8차 당대회, 9차 당대회 변화들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로만 잠깐 보시면요. 준비 기간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라는 숫자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과정들을 정교화하게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문별 협의회들도 7개 분과였던 것이 10개 분과로 확대돼서 전문성과 그 깊이를 좀 더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기간도 1일이었던 것을 2일로 연장해서 논의나 그 절차적 과정들에 있어서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빈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1회로 제한적으로 등장했던 이 키워드가 바로 9차 당대회에 와서는 15회로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발제에서 보실 내용들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라는 키워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대남 서술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제8차 당대회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기술이 당연하게도 존재했습니다만 알려져 있다시피 총화보고에서는 대남 서술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남한에 대한 언어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그 적대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그 9차 당대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공을 조금 상대적으로 더 드리고 나머지 대외 전략이라든지 군사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조금 선택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인데 특히 이 정치 파트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변화로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와 비전의 차원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 리더십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정치 제도화와 모순되게 보이지만 개인 독재가 함께 있습니다. 후계 체제와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대외 및 대남 전략. 그래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키워드는 확장형 내적 균형과 두국가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에서 이데올로기와 비전 차원에서 거칠게 좀 말씀드리면 이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 지위 변화에 기반한 낙관과 자신감이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이데올로기와 비전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정은 혁명 사상이 이 그 9차 당대회 전면에 등장할 것이냐의 주목을 굉장히 그 관심사가 높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 용어는 잠복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라고 했을 때 전면의 키워드를 두자면 모든 분야와 지역의 동시적 그리고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이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비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조직과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의 절차,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제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절차적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 그와 모순돼 보이지만 혈통론에 기반한 개인 독재가 공고화되는 모습도 같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의 명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및 대남 전략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핵무력으로 위협을 상쇄하는 균형 전략을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내적 균형 전략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내적으로 경제력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균형 전략을 지속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의 군비 증강과 함께 북중러의 삼각 연대를 결합하는 형태. 말하자면 확장형이죠. 그래서 그 대외 전략을 세우고 있고, 대남 전략에서는 조국 통일을 삭제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의 규정 및 국경선을 요새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비전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 전 분야, 전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전술이 아니라 체제 생존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전환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조의 전환은 8차 당대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최악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어적 태세가 아니라 9차 당대회에 와서 아주 자신감에 찬 낙관에 기반한 공세적 발전론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지위가 변화했죠. 핵보유를 이미 했고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도 수세적 프레임에서 주도적 프레임으로 완전한 전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혁명 사상의 내재적 실천입니다. 여기 내재적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러내놓고 혁명 사상을 부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노출을 자제한 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핵심 교리가 전반적으로 정책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혁명 사상의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이 비노출 상태로 은닉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 사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잠복과 내실화 단계라는 겁니다. 이념의 구호화에서 벗어나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사회주의 발전론을 제시한 것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여러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21년부터 김정은 혁명 사상, 독자적 어떤 그 사상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5차 혁명 선구자 대회라는 것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김정은 혁명 사상 일색화가 강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024년에 노동신문에 김정은 혁명 사상 관련 연재물이 30편 이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재되어 오고 있고 김정은 혁명 사상 총론도 이미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근로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글에서 보면 벌써 2022년부터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말을 맨 표지에 제시를 하면서도 내부에 그 내용적인 그 목차의 앞에서는 이 김정은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2022년부터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만큼 체계화되고 있고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차치하고라도 이미 김정은 혁명 사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나름대로 정책화되게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왜 안 나오냐 했을 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화 내지는 다지고 공고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제 이런 어떤 과정이 끝날지, 목표를 언제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당국도 어찌 보면 약간 미지수인 상태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혁명 사상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노출시키고 드러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대한 어떤 그 전략적으로 분산해 놓는 과정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김정은 혁명 사상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발표 후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김정은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이 이데올로기적 역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부문별 균형 지표를 도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양 집중, 그리고 어찌 보면 중화학공업 중심,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기존의 경제 정책들을 탈피해서 지방과 지역 균형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경제, 사회 격차 해소를 통한 통치 정당성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의 어찌 보면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과 리더십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요. 정치 제도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발제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와 균형,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 그 어, 나름대로 북한이 안정적인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작동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회가 8개월로 준비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된 것도 체계성 강화 일환인 것이고, 결정서 도출 과정에 심의 절차를 정교화한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적인 특성들을 보완한 것이고, 또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확대한 것도 의사결정을 표준화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사결정들이 예측 가능성을 지니고 집행력을 제고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흐름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 현상과 병행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샛별 장군, 샛별 여장군 뭐 이런 닉네임도 갖고 있는 김주애의 등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4대 세습,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습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에서 제도화만큼이나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론에 기반한 수령제 강화 및 권력 집중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서 후계 체제를 가시화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계 구도를 정치적인 안정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후계자가 너무 빨리 세워줘도, 또 너무 늦게 세워줘도 정권에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김주애가 그 후계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후계 구도를 지금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런 북한의 비전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이라는 어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연속성을 담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대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시간표의 연장의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김주애를 인물로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화의 틀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절대성을 공고화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연결되냐 하는 것은 아래 그 골든 박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새시대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건설 그 강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그 말 그대로 내세운, 작성한 그 어떻게 보면 기획 그 창시자죠.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그런데 그 5대 당건설 노선 중에 가장 강조되어 온 것이 바로 정치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차 당대회의 또 다른 평가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당이라는 것을 널리 공포하는 효과를 가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그 핵심에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인데, 여기에서 핵심이 정치 건설이고, 그 정치 건설의 코어에 있는 의미가 바로 유일적 영도 체계와 중앙 집권적 규율의 강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그 절충적 노선의 어떤 뭐랄까 그 주인공으로서의 북한은 능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힘이 이 정치 건설의 그 5대 건설
노선 중에 정치 건설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강력한 그 어떤 그 합종의 의미를 힘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그 건설 노선에서 보면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품 건설과 함께 당과 수령의 율일적 영도 체계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그 의지가 천명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근로자 같은 글에서도 보면 꾸준하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논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외 및 대남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안정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고 이런 어떤 그 자신감에 찬 낙관이란 걸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어떤 그 대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낙관에 기반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확장형 내적 균형 전략과 두국가론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안경모 교수의 글을 되게 동의를 해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요. 그래서 핵무력 중심의 억제력을 확보하고 또 한반도 질서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를 확보하고 이른바 편승 전략에서 완전하게 탈피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직접 상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비대칭 전력에 기반한 억지력 중심의 안보 노선을 고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 수식어가 확장형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군비 증강 및 자체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북중러 삼각 연대를 통해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겠다. 이런 외적 균형을 추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남 정책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조국 통일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의미적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진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역사적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주 긴장감 있는 국방 정책으로도 드러나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외 대남 전략의 강경화에서 네 가지 주요 흐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힘의 논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힘이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제 생존을 위한 핵보유가 유일한 경로다라고 선택적으로 택한 것이고 이념의 연대보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인식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러 밀착입니다. 외교의 정렬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최선희와 김성남 등 대미 대중 인사가 전면에 내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9차 당대회에서. 그리고 반미 연대를 넘어서서 전략적인 연계가 강화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유엔 제재망을 무력화시키고 외교적인 고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중러 밀착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적대적 두국가론. 그래서 이 동족 개념을 삭제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런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공식화한 것이 영구적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해서 국경 요새화 그리고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위기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핵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것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오해와 또 이미지가 있겠지만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뭐 이렇게 벼랑 끝 외교라든지 이런 그 핵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형태로 이런 협상에 임하다 보니까 마치 북한이 미국에 대적하는 균형 전략에 마치 하시는 것처럼 많이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탈냉전 이후에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공식 노선은 교차 승인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주의의 붕괴로 초래됐던 극단적 비대칭성을 해소하면서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위협을 완화하려고 했던 편승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자신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핵보유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고 이 핵개발은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사실 하노이 노딜 직전까지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철회가 된다면 핵 개발은 중단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미, 대일, 수교 등 안전 보장을 조건부로 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교적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었던 건데요. 근데 그러던 것이 그거의 어떤 상징처럼 귀결됐던 어떤 약속 중에 하나가 2005년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결과물로서의 마지막 종지부가 2018년 4월에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맞교환, 그리고 그를 전제로 한 경제 발전의 집중 노선, 경제를 완전히 선택적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고 끝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면 돌파전 그리고 현재 균형 전략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요. 그래서 2022년을 기해서 핵 개발이 그들에게 적어도 있어서 핵이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선민족 전체, 남한과 북한을 포괄한 조선민족 전체 보검이 아니라 이제 북한 핵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김일성 민족만의 항구적 자산으로 재정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도식화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처럼 신냉전적 구도와 다극화를 매개로 군비를 막 증강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에 집중하는 내적 균형 위주의 최초 버전을 한 단계 격상하게 됩니다. 즉 내적 균형의 우선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과 같은 외적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접촉을 하고 담론적으로도 국제사회에 이런 발신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2025년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전승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중러 삼각연대를 굉장히 과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확장된 내적 균형 전략의 주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대적 두국가론 역시 확장된 내적 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왜 그 캐파와 군사력을 포함한 경제력, 국가의 어떤 그 캐파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대적에 있기 때문에 그 대적관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이 적대적 두국가론이 등장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외교 안보 전략이자 국가 전략으로서의 핵 그리고 대남 통일 전략은 강대국 외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확장형 내적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남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적대적 두국가론 역사적 선택이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완전한 동족의 범주에서 배제 형태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화하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물리적 경계를 분리해서 완전히 국경선 확정 작업을 하고 있고, 요 부분에 있어서 방벽을 막 세운다든지, 그래서 방벽을 세워서 국경선을 확정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무력 충돌의 위기를 굉장히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뒤쪽에서 잠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그 국경선 요새화를 전략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DMZ 내지는 그 군사분계선에서 사소하게나마 무력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래도 동족이라는 이미지는 얄팍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어떤 보루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런 어떤 상대방이 그 선을 넘어오는 대상이 완전한 적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발포의 가능성과 위기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9차 당대회 열병식 같은 것들을 보면요. 작전 지휘관들의 인사 조치가 굉장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들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화력 체계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입니다. 이게 그 9차 당대회에 있었던 열병식에서 막 소개가 됩니다. 이것들은 대남 타격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대남 억지력을 핵심 수단화했다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형 240mm 방사포도 수도권을 겨냥해서 주력 타격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능을 탑재한 현대화된 무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남의 위기 구조, 군사적 위기 의식들을 굉장히 고취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층적 타격 자산을 우리 SRBM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중적 병진 노선, 다시 말해서 핵과 재래식 이 그 병진 노선을 통해서 국제 도발과 확전 리스크를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이런 어떤 그 강하고 폭력적인 대남 메시지에 비해서 정책이 그리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정연설을 포함해서 이 근로자에서도 노동신문에서도 대남 발언을 굉장히 수위 높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자비한 대가, 초토화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특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대남 부서라든지 인사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할 수밖에 없죠. 기관도 사람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용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하게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차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대남 기구, 대남 인사, 대남 엘리트, 대남 이런 정책 노선들을 아예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정책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9차 당대회까지 그리고 최고인민회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 파트입니다. 8차 당대회에서도 그 경제 부분은 여전히 위기 대응과 정비, 보강, 뭔가 그런 절박한 의미의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었던 것이 9차 당대회에선 경제 부문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안정을 공고화하고 이미 안정됐다는 걸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고화하고 또 점진적으로 질적인 발전 단계를 상승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그 투자의 내용, 그 주장들이, 전통적인 기간 산업, 그러니까 금속, 화학, 전력 중심의 안정적인 기반의 이 산업들을 여전히 추진하면서도 AI, 우주, 항공, 신에너지 등을 포함한 이런 미래 신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자산화하겠다라는 두 가지 산업 구조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지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또 이 캐파의 문제,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리형 자립, 개방, 병행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관광 산업을 격상을 해서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라면 선택적으로 물론 지금 제재 하에서 여러 가지 그 개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선택적으로 북중러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방발전 20의 10승 정책이다. 이런 내용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됩니다. 공업부분 생산액은 전에 비해서 1.5배, 그리고 국가 예산 지출은 5.8%로 상승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민 생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미경쟁 사업비의 그 6.3%의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4년간 매년 2만 세대의 살림집을 탐광마을 위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전반적으로 인민의 생활 영역에서의 복지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획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기간 산업의 개건과 현대화를 담보를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생과 대외 경제의 건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의 포션 자체를 키워나가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미래는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긴장. 대남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긴장을 아주 상수화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원래 북한에서 아주 정당성의 근간이 되었던 반제 그런 어떤 정당성의 원천이 있었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미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를 더 이상 대적관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떤 그 좀 힘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정권의 중요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대안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남의 군사 위협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위협을 고조시키고 그런 효과가 많죠. 실질적인 행동을 전개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도발이라든지 신형 무기 체계를 동원한 강압적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을 상시화함으로써 위협을 고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무력의 어떤 국방력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충분한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긴장을 상수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대 심화형 균형,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형 내적 균형 부분인데요. 이 북중러 삼각연대 실질적인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됐던 그 러시아와 그 북한 간의 경찰, 치안 부분에서 협력이라든지 중국과에서 어떤 그 디지털 권위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군사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여러 가지 그 통제 메커니즘으로의 이해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비핵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걸 넘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체제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들을 북중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의 협상의 노림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구조의 고착, 다시 말해서 이 제도화, 당 중심의 절차, 아주 그런 제도화된 형태의 북한 정치의 선진화된 모습들이 수령제라는 다소 봉건적이고 다소 어떻게 보면 후퇴한 형태의 그 정치 현상들과 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북한 체제에 어떻게 고착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이자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는 어떤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가라는 말씀으로 이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억제와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북한의 강압 전략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그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막 부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억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화와 억지를 하는 투트랙을 유지하는 것 사실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 이상의 어떤 그 대외 전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원칙적인 의미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계와 위기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경선 지역에서의 그 우발 충돌 방지 및 상황 통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에서 아주 이 국경선 을 점검하고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벽도 쌓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통일부와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통일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확인해주고 최대한 북한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냥 일단은 그 승인을 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되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북한과 유엔사가 그 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모니까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 말뚝 같은 걸로 우리가 국경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 운동장에 하얀색 그 트랙을 그었다가 비 오고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말뚝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었던 것과 그들이 그었던 것, 그리고 후일에 유엔사가 설정해 놓았던 경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일부 구간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위험 요소가 큰 논란의 여지가 큰 그 구간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또 북한의 헌법이 완전하게 공개가 됐을 때 우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후에 어찌 보면 그 도발이라든지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서면 그거는 명분이 되니까요. 발표의 명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연합 위기 연습을 사실상 이런 국지전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대비해야 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우리 동맹국을 포함한 이 국제사회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국가론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고요. 평화통일 당위성을 계속해서 발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심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이 북중러 이 삼각연대를 에 대응한 우리 측의 어떤 다자간의 연대와 정보 공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대북 정책의 유효성과 단호함을 겸비한 통합적 국가안보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방에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한충일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통일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북한의 수권 사업이었는데 이를 김정은이 고작 1, 2년 안에 전면 수정해서 뒤집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장성택을 숙청하고도 장성택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북한 매체에서 완전히 지우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기록 영화 등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통일이라는 역사적 개념을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학자들,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정치 행위, 뭐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많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들에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감한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총련계에 북한이 최근에도 굉장히 큰 자금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그 총련계에,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교과서를 완전히 수정을 했더라고요. 통일부는 완전히 삭제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부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그 부분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이미 북한 내부의 교과서에서는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폐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23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조국 통일의 위협과 김정은의 그 업적 같은 것들이 김일성과 김정은 을 포함해서 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2024년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23년 말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적관과 주적관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폭력적으로 그 강하게 서술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는 것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치술 중에 하나가 기억의 정치라는 메커니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적관과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법이거든요. 법. 이걸 대적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들한테 범죄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거나 뭔가 뭘 영상을 보거나 친밀함을 드러내면 범죄로 돼서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법에 준하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평양 문화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차폐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적관으로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정도는 김정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치적 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올랐다. 그래서 북한이 핵보유국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를 더 이상 분단 체제의 한쪽에 머물지 않고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 국제사회에 재위치시키려는 시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북중러 밀착, 전략적 밀착 속에서 미국과의 가능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일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미 교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북한은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가 아니라 탈피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중러와의 전략적 밀착 속에서 미국과의 가능한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강대국들의 그 전략적 선택들과 그리고 그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랄까, 그런 카드들 같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의 제가 단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물들 같아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근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북한이 자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뭔가 정상국가, 사실 여기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결정 사항들 가운데서 헌법을 사회주의라는 수식어를 떼게 됩니다. 이게 1972년에 만들어졌던 사회주의 헌법 제정이 아주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탈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로서 사회주의를 국가 내에 내재화시키겠다는 의도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발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가성, 제도화, 규율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핵을 갖고 있는 폭력적인 불량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많은 절차들과 내용들과 조직들이 갖추어진 그리고 담론적으로도 뭔가 정당성을 갖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 전략적 선택들로 인한 조합들의 북한이 내밀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내밀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국가니까요. 그들이 적어도 규정하기에는. 예, 제가 사실상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어, 나만이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면 하위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핵화 논의가 아니라 비핵화는
그 대상이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축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남한이 패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 정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사실상 남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유연 님께서 정책적 함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결국 우리 측에서 평화통일 당위성을 이제 계속 발신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두 국가 평화 공존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평화 공존보다는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음, 커밍아웃을 요구하시는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 질문 속에 그 선택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평화 공존과 통일을,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음. 저는 좀 그것부터 우리가 내에서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니까 통일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통일의 수단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이제 그 무력 통일이라든지 뭐 흡수 통일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화롭고 그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인권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분단이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 혹은 어떤 그 분단이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통일은 그거에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통합을 통해서 그 분단이 초래한 모순들을 극복해내는 목표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화봉전보다는 통일의 당일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보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통일의 당일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를 켜시고 바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올라오는 사이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뭐 저는 질문할 게 많긴 한데 한 가지 지금 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나온 것인지가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다 해결된 것 같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혹시 그 이제 핵 무력과 관련된 말씀도 이제 또 해주셨는데 이전에 핵 개발이 아무래도 좀 어, 정권의 이제 그 안보를 그 보장받으려는 일종의 어, 협상 카드. 협상 카드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정확한 군사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핵 전략이라고 할까요? 핵 전략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 변화. 다시 말하면 결국 이제 정권 안보의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어떤 본인들이 군사적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태세 전환, 핵무기와 관련된 핵전력상 태세 전환과 이 남한에 대한 관계 설정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전술 핵무기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뭐 미국한테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군사적 핵 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남한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차원의 혹시 이제 어떤 포석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뭐 그 질문인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게 얼마나 앞서 그 질문하고도 이제 맥이 닿아 있는 건데, 북한 사회 내에서 어, 이게 이제 하나의 어, 기존에 이제 반미가 수행했던 체제 결집의 수단으로서 이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그 한국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 뭐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 이제 결국은 미국이 어, 핵을 배치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든가 약간 이제 논리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남한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적대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군사 위협의 원천으로 이렇게 재정립하는 것이 쉬운 일일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예. 네,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생겼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 너무 궁극적이면서도 많은 어떤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뚜렷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해석들이 일정 부분 다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제 뭐 여러 국가들 마찬가지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당성의 원천이자 논리적인 어떤 그 근거는 피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시즈 멘탈리티가 외부에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고난하고 또 어떤 그 자원 배분 문제에서 경공업을 경시하고 중공업 우선에 투자를 한다든지 70년대, 80년대 핵 개발을 할 때도 사탕보다 총알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그 진영의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진영의 붕괴를 했지 않습니까? 탈냉전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실제하는 위협이었기 때문에 위협에 대해서 사실 그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조국 채방 전쟁이라는 이름의 한국 전쟁을 수행을 했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공간들도 북한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신천박물관 같은 걸 통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노이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전에도 만났고요. 세 번이나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더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북한에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영어 교육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그 어떤 규범과 기준에 맞추려고 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반미 의식이라는 것은 그 레토릭 차원에서는 존재했지만 사람들한테는 경계나 그 대적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옅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남한의 위상이 올림픽급, 88 올림픽급으로 그때 충격만큼이나 88 올림픽 그리고 그 진영의 붕괴 여러 가지 막 이어지며 탈냉전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완전 망하게 그 고난행군으로 가게 되는 그 몇 년 사이의 그 상황이 지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재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그 대적관의 수정인 거죠. 그러니까 남한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적관 수정을 통해서 피포의 의식을 전략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핵무기를 얼만큼 가시할 수 있느냐,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차원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그러면 북한의 동원 전략이라든지 체제 결집에 유효하냐? 중요한 계기가 그 남한으로부터 삐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초반에. 그때 너무 중요한 게 갑자기 북한에서 대대적인 사상 결집 운동이 벌어지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청년 동맹, 뭐 무슨 동맹 이렇게 해서 걸기 대회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산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에서 표제가 남한을 파도하기 위해서 증산해야 된다는 논리로 굉장히 많이 그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게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초기 단계의 대적관과 동원 전략의 연계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또
심화된 형태로 체제의 전략적인 어떤 그 수사로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지금 북한의 국내 정치와 적대적 그 두 국가론의 연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관찰되고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북한의 우상화입니다. 김정은의 우상화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위주의 그 어떤 성격이 한 단계 좀 질적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대적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의 동원 전략이 새로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으로 내서 긍정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대적관이나 반사, 비사,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이 없으면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지방발전 20승의 1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코드화할 수 있는 것이 법이고, 그 내용이 바로 대적관, 말씀하신 적대적 두국가론, 그리고 우상화, 여러 가지 것들이 응축돼서 권력의 정점에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이화여대 북한학과 최은영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계속 결국 좀 비슷한 주제로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리적 경계의 강화는 단순히 공간적 통제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경계의 강화와 함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 경계가 강화되는 과정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되거나 내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자료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탈 주민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2023년 이후에 북향민의 규모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한 부분들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설득되거나 이런 논리가 생산이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생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유통이 되고 있는 것과 소비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효과 면에서까지 다 얘기를 포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내면화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연구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적관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민족주의 연구자니까 이 민족을 어쨌든 동족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다른 공간에서 소개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건 발표 전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민족관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미술 표현을 연구하시는 박인간 미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조청년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의 요코하마 시립미술관에서 한일 미술교류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인 교포 미술인이 조청년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국내 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조청년은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조청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조총련 활동이 현재 어떤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이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문적으로 식견이 뭐 많이 있진 않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약간 뭐랄까, 약간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미 이 조총련이라는 집단이 북한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생존해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컨트로버셜한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이분들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좀 열려야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그런 역할, 민족적 역할, 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뭐 조총련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삶들이기 때문에 그 3세대, 4세대들은 일본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총련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집단적인 계승 문제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자체가 너무 축소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계속해서 인구학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총련의 생존이 지속되고는 있는데 이분들과의 대화가 사실 필요하다. 아직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이 차원에서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 공감하고 있고, 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또 질문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권도혁 님께서 김정은 시기 정치 변화를 두고 정상국가화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제도적 통일성이 높아진 통약성. 네. 통약성이라고 부르나요? 그것을 두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향한 정상국가화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은 사회주의 제도, 당국과 체제, 계획 경제, 국가 역량, 행정 집행력, 영토 통합성 등의 동시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 시장화, 시장 개방 없이 즉 계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성공하는 조선식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변화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방향과는 결이 다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상국가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어렵습니다. 예. 제가 다른 토론에 가고 세미나에 가면 그래도 토론할 시간을 좀 주시잖아요. 생방송에 아주 지금 다이나믹함이 있는데, 권도혁 선생님 저 질문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엣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서 북한식 어떤 제도화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 중에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기반의 그건데, 일종의, 당 내지는 시진핑, 내지는 그 권위주의의 권력 엘리트들, 뭐, 시진핑이겠죠. 그가 유지하고 있는 그 정치적 정당성을 추구하면서도 나머지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책들을 그 말이 맞으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민주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들한테 그런 유사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선택을 하라면, 이런 거죠. 체제가 비민주적이야, 권위주의야, 독재야. 그런데 이걸 내가 유지를 하면 지금의 복지보다는 2배를 내가 주겠어. 라고 한다면, 사실 선택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중국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개혁개방의 권위주의적 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후발주자, 이 표현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위주의, 그러니까 뭐, 내지는 사회주의들의 이행의 경로도 보고, 망하는 것도 보고, 개혁개방해 나가는 베트남의 사례라든지 중국의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지금의 시진핑의 흐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화나 정상국가라는 건 결국에 사회주의를 내세운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내면화시켜서, 아까 말씀한 거,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 폐쇄형 디지털 권위주의? 뭐, 이렇게도 지금 뭐 작업 중인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정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완결된
주권 단위로서의 어,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 이 정상국가라는 게 그 주권이라는 건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외형과 형식을 국제사회에 대화가 되는, 그러니까 승인 정치나 인정 정치, 뭐 이런 의미에서 뭔가 내가 정상이야라고 뭔가 간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캐파들이 조건이 됐으니까 내가 사회주의든 뭐든지 간에 나는 정상국가야.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사회 일원까지를 목표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그 목표인 거지, 그 정상국가라는 게 내가 말 그대로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바뀌었다, 영원히 바뀌었으니까 난 정상국가, 이런 의미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국가라는 건 아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주권의 의미, 위상으로서의 주권, 이 정도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베트남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금 방금 마지막 질문은 되게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저는 뭐 물론 이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같은 그 스펙트럼에 놓고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큰 시각에서 보면 중국, 베트남, 북한은 이 이제 시장 경제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국가 체제의 공식화, 제도화,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실현, 이런 정치 제도의 측면까지 포함해서 누구는 정상이고 누구는 비정상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 예, 스펙트럼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시간도 이제 많이 됐고 해서, 예, 오늘 포럼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뭐 알려주신 내용이 결국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낙관과 자신감, 그다음에 기존의 수세적 태세에서 공세적 태세로 이제 북한이 전환했다.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어떤 기조의 전환이 이제 오늘의 키 메시지인 것 같고, 북한이 작년 전승절 같은 이제 장면들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이미지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강혜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포럼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